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8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정치론 편곡주 하나 골랐고요. 자, 최근 이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중요한 선거죠. 이 중요한 선거에 큰 흐름은 결정이 됐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건 당연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어떤 대통령의 고립, 국민의힘의 분열, 그리고 그 해외로부터 이제 고립됐던 부분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기시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미국을 가죠. 가자 전쟁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고 푸틴이 평양을 오고, 자 거기서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변화가 있다. 우리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구도가 아니라 그와 전혀 다른 큰 변동 상황이 발생을 하고 우리한테 요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현 정부한테. 그런데 이번 선거를 맞아서 여당과 대통령은 서로 분열되고 더 고립될 것이다. 그 고립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심지어 하야 이야기를 벌써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저는 윤석열은 하야를 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훨씬 더 이때까지보다 더욱더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선거를 누구로 떨어야 되느냐, 봐줘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이게 흐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펴보건데, 제 채널에서 쭉 다뤄왔던 방향이죠. 그래서 야권에 200석이 가능한가? 전체가 300석이란 말이에요. 자, 지역구 254, 그리고 비례대표만 6석 해가지고 300석인데 200석 가능하냐? 지난 선거에서 180석을 가져갔었어요, 민주당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양쪽에서 다 튀어나오고 있죠.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서 이 정황이 무엇인가,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선거철이 돼서 내용들을 봤는데, 거기에서 200석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그 의미가 뭐냐, 어떤 정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거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정보를 좀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나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토리라인이 맞게, 이야기가 되게. 그래서 결론이 틀릴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금 이제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이 게임의 정도는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죠. 일요일 날, 어제, 강원도에 있던 군성동이 서울로 올라와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금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상현이 또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나경원이 지금 동작에서 추격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나경원이 또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것이 위기감을 고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국민의힘이. 실제 말하면 엄살이다. 이 세 사람이 다 아마 200석이 될지 모른다, 야권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큰일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독재 체제가 생긴다. 그걸 원하느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이제 공히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살을 떤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셋 다 공교롭게 원래는 안정적으로 당선선에 있었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판단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쫓기게 됐기 때문에, 특히 막판에 올수록 판세가 소용돌이 치면서 불리한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낙선의 위험 때문에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그들이 이런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게 싫지는 않다. 그렇지만 각자의 의원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나온다. 낙선할 수 있다는 사정이죠. 자, 이 세 사람 다 지금 국민의힘 권력의 핵심부에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주요 인사들이긴 합니다만 그렇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 지금 유시민이 한 이야기가 제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백분 토론에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 국민의힘에 갑자기 분리하게 됐느냐? 거기는 조국의 등장이라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아주 선거에 불을 제대로 붙였고 환하게 밝힌 거죠. 실상이 좀 드러나게 명료하게 정리도 해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국하고 이재명하고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정리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상승 효과의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유시민의 이야기가 있다고 봅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지만 일이 잘 안 풀려서 망가뜨릴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망가집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법적인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지만 예. 그것은 법과 제도고 똑같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도 0점짜리 운영과 100점짜리 운영이 다 가능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공무원들하고 일을 할 때 공무원들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제도 아무리 만들어놔도 왜 뭐 20, 30년 일하다 보면 여러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야, 망가뜨리는 거는 금방이더라. 예,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망가지겠다.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네. 이건 우리의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몇만 년 동안 같이 살아왔잖아요.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그때 느끼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유기체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큰일 나겠다. 직감적으로 오는 거죠. 세세하게 알든 세세하게 모르든지 간에. 자, 이거는 게 저변에 있었고, 지난 2년간의 그것 때문에. 게다가, 그 전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필요했죠. 물론, 뭐 정책적인 오류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 많은 것들을 사실 설명할 수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서. 특히 부동산 같은 거는, 그게 큰 뭐 잘못으로 지목을 받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런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다 풀었어요. 엄청나게 빚을 내서 또 돈을 찍을 수 있는 나라는 돈을 찍어서 그리고 그 후폭풍이 지금 오고 있어요. 물가가 앙등을 하고 그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죠.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 코로나 사태를 진정을 잘 시켰어요. 그렇지만 돈은 풀었죠. 예비적으로. 풀었는데 경기는 그만큼 침체가 안 됐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동산 쪽으로 갔고 거기에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을 자극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끝에 가서 돈을 회수를 하려고 시작했지만 이미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국고를 튼튼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금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코로나를 잘 방비했기 때문에 사상자 수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잘 방어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물가 인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올라서 우리도 불편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누구한테 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대부분 그렇게 되면 현재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죠. 그렇지만 지난 대통령도 문재인도 퇴임 때까지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네. 자,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이벤트를 활용해서 정치 공학적인 작업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증거 없이 비방하는 거. 대표적인 가짜뉴스죠. 그래서 사람들의 울분을 토해내게 만들었고, 공적이 된 거죠. 뭐 일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도 봅니다. 자,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건데, 바뀌어놓고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잖아요. 자,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조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정과 상식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자, 조국이 흠결이 있었죠, 가족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검찰 출신들이 그걸 비난하면서 정권을 잡았으면은
모든 스탠다드가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절대 그렇지 않았잖아요. 공정무 상식이 무너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그때 그래도 그만큼 돌아갔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기대했던 것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하고 왜 항상 우리 몸의 팔다리처럼 그랬으니까. 그 다음 공정과 상식이 이야기하는 그 조금의 그 주장스러운 부분들이 더 개선되겠지 하는 게 민초들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2년 경험해 보니까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욕을 안 하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안 하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 국민이 느낀 거죠. 이게 엄청난 에너지로서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냥 세금만 내고 공무원들이 가서 일만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느꼈죠. 그게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일 났다. 이거 망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각이죠. 우리 개개인이. 배움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200석 이야기를 이제 이런 바탕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200석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 볼게요. 헌법이 개정되고 결정될 수 있고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 한 개 당에 뭐 다른 당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고요. 대통령의 거부권 지금 거부권 많이 행사했죠. 그걸 무력화할 수 있죠. 자,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사실관계로 이제 접수해 두고요. 예. 자, 숫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총 의석수가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이고 이 3분의 2가 200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200석이라는 숫자가 기존에 있는 정치권에서의 어떤 의석 배분하고에 비해서 현격하게 비현실적이냐? 그렇지 전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 포인트는. 자, 지역구가 254, 비례가 46, 이번에 한 개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 총 300, 지난 총선과 비교를 하면, 근데 전체 300석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21대 총선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103석을 얻었어요. 103석을.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어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지역구 더하기 비례입니다. 지역구 84석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9석,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 17석. 자, 범야권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범야권이 200석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그 말은 즉 뭐냐? 국민의힘이 지역구 더하기 비례 의석이 100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21대 총선은 어떤 분위기에서 치러졌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그 대응에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던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았던 그런 참패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참패한 선거에서 4석을 더 잃으면 99석이 되면서 200석이 범야권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4석, 3석, 4석 차이예요. 그것도 비례대표까지 섞여 있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에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이 19석 절대 못 가져간다고 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구하는 공식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비례대표 지지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받았던 정당 지지율하고 이번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받은 예상되는 그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거예요. 국민의힘이 거기서 이미 여러 석 구멍이 날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 100석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200석이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이렇게 하면 너무합니다. 저희한테 그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103석이었으니까 3-4% 더 지지가 빠지면은 99석이 되는 거예요. 큰 차이 아니잖아요. 엄살 뗄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기점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지선을 형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과하나?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고자 하는 필요도 있고, 또 그들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좀 더 강력히 투표장에 나와라. 너 그 지역구에서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정당 지지라도 해달라. 이런 게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앞서 사진에서 보였던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은 자기들
입장이 지금 워낙 곤란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들이 의석을 다 잃게 되면은 기존과 예상과는 달리 그럼 지역구에서도 3표 이상 차이가 이미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네. 자, 그래서 이게 큰 변동 과정이 아니다. 이 차이는 뭐냐? 과연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폭망을 했을 때 그 상황, 코로나랑 상관이 있죠. 그거랑 지난 윤석열의 2년 동안의 예상치 못한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각성한 부분. 예. 그 둘 중에 누가 더 우리한테 우리 자존감에다가 상처를 줬으며 향후 우리의 앞날을 불안하게 여기게 누가 더 어떤 사안이 더 크게 만들었는지. 절대 윤석열의 2년의 통치 기간은 아니죠. 그때는 몇 번 말실수한 것밖에 없었어요. 저기 국민의힘에서 집권당도 아니었고 그 데미지는 지금 훨씬 더 크다고 보죠.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절망감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100석 밑으로 간다. 지금 뭐 야당이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걸 당연시 할 수는 절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절대 안 하지만 끝까지 투표해달라 이야기하지만 제가 쭉 살펴보기에는 그렇습니다. 3~4% 차이밖에 안 돼요. 지난번 총선하고. 그리고 그때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실망했던 그것보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하에서 우리한테 실망한 거, 우리의 모고를 송연하게 하고 식은땀이 나게 하는 그것은 훨씬 더 큰 정치적 데미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예. 제 스스로가 궁금했거든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레벨이길래 이런 것이냐. 이게 진짜 비현실적인 거며 국민들이 확 눈이 돌아가가지고 앞뒤 못 가리고 지금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냐. 그걸 판단해 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자, 21대 비례득표를 한번 볼게요. 그때 보면은 미래한국당이 국민의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말 편하게. 33.84%고 지금의 민주당이 33.35%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 방식에 따라서 19석이 됐고 17석이 됐어요.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숫자는 국민의힘이 33.84%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33.84%입니다. 자, 그것만 한번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 데이터를 볼게요. 이거 얼마 전에 리얼미터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정당 지지율을. 이게 4월 8일 기사죠. 리얼미터에서 했고 이 보도가 지금 난 거예요. 여기 보면 조국혁신당이 전국에서 나름 고른 지지를 받으면서 30.3%를 받았어요. 예. 국민의 미래는 국힘의 비례정당이죠. 29.6%. 지난번에 33.84% 받았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번에 33.35%였지만 이번에 많이 줄어서 16.3%.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은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을 합친 거죠. 합치면 63.65%예요. 즉 범야권은 지난번보다 2배 가까이 늘어요. 거의 1.78배 늘어요. 대신에 국민의힘은 한 10% 정도 빠져요. 지난번에 33%였으니까. 자, 여기서 오는 비례대표, 비례의석 차이만 하더라도 그때 103석, 지난번에 103석이었잖아요. 그거 이미 90대 중반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미 그것만 하더라도 그냥 지역구에서는 지난번과 똑같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확보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데 지역구를 살펴보면 제가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역구를 살펴보면 지역구가 지난번만큼 유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되게 당연하다.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예. 자, 볼까요? 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예요. 지난번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선거구가 다시 좀 조정이 돼서 지역별로 어떤 데는 줄고 어떤 데는 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번보다 한계가 느는 정도죠. 네. 그래서 그냥 지금 같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8석을 가져갔고 부산서는 전체 18개 중에 15개를 가져갔어요. 예, 민주당은 3석을 가져갔죠. 근데 지금 부산 지역의 판세 같은 것은 변동폭이 커서 윤석열이 부산 가서 지금 사전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도래를 했고 민주당에서 자신하는 부분이 5석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선거에 다가갈수록 그 추세는 더 강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봤으면 뭐 8석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한 5석, 6석만 되더라도 여기서 벌써 2~3석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또 2~3석을 잃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03석이잖아요. 103석. 그때. 예. 자, 이번에는 비례대표는 지난번이랑 똑같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역구에서 여기 부산 이야기만 보더라도 3석 정도 돼요. 그럼 과연 서울에서 8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용산, 동작 이런 데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자, 인천, 광주, 대전 여기는 뭐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경기가 지금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7석을 가져갔는데 지금 7석이 되겠느냐? 제가 봐서는 많으면 한 5석? 예, 5석? 그리고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5석도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당연히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사전 투표율 자체가 지난 총선 대비 5%가 올랐잖아요. 예. 지난 총선 투표율이 66.2%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많은 의견들이 60% 후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2~3% 증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0%를 넘는데 얼마만큼 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었던 대선이 아마 76%인가 뭐 그럴 거예요. 자, 그때 사전 투표율은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76%까지는 안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확실히 조국의 바람이라는 거, 거기다가 조국이 바람을 불러일으키니까 이재명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둘이가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어떤 식으로 바람이 탈지 모르겠지만 불리한 쪽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70%는 어떻게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불리해진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전략에 나타나거든요. 언뜻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민주당에서 이거는 민주당의 이재명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시내 경합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막판인데 이들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아슬아슬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용산을 찾아올 수 있겠고, 동작을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이죠. 유삼영 후보가 이제 그 나경원 후보, 여기가 지금 이재명이 7번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게 상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얘기를. 자, 용산과 동작 같은 경우는 몇 %의 분위기 변화로서 이거 뺐었다 이랬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초, 을, 홍익표, 강남, 을, 송파, 갑, 송파, 을 요런 데는 신규로 들어간 데예요. 경합 지역에. 자, 지난번에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8석을 가져갔는데 이 지금 경합 지역에서 새롭게 포함된 지역에서 2~3석이라도 뺏기게 되면은 거기서 이미 서울에서도 5석, 6석밖에 안 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민주당이 이 경합 지역의 리스트를 내놨을 때 괜히 내놓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합당한 그들의 논리가 있어요. 예, 그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전체 판세를 보는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번에 지역별 사전 투표율인데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하고 경북 위주로 봐주세요. 자, 일단 빨간색을 제외하고 밑에 짙은 글자로 된 거하고 괄호 안에 있는 글자하고 숫자를 2개를 볼게요. 짙은 글자는 뭐냐면은 현재 전국의 사전 투표율 이번에 나온 거예요. 31.3%. 괄호 안에 밑에 전국 보면 26.7%, 21대 총선에서는 26.7%가 했죠. 자, 그래서 약 4.6%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볼게요. 서울 같은데 서울 볼게요. 서울 보면은 5.3% 늘었죠.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인천 같은 경우도 24.7에서 30.1이니까 5.4% 늘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경기는 23.9에서 29.5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5.6% 이런 게 늘은 거잖아요.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그럼 전국 평균을 누가 까먹었느냐? 예. 경북하고 대구가 커요. 자, 경북은 지난번에 28.7이었는데 30.8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2.1%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전국 평균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대구도 볼까요? 대구는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빨간 글자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2년 전에 있었던 대선 때의 사전 투표율이에요. 예. 그때는 당연히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36.9%였어요. 사전 투표율이. 다 감소를 한 게 맞는데 경북과 대구의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커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분들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분들이 이 선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투표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투표 의욕이.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지금 경기나 수도권에 있어서 그나마 지켜줬던 그런 지역구에 있는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자들의 투표 동인이 많이 반감됐다. 그들이 돌아서 가지고 민주당을 찍지는 않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일부가. 그런데 전체 투표율은 늘어난다. 지난 66.2%에서 70% 이상으로 올라간다. 지금 지난 총선과 대비해서 사전 투표율이 5% 정도 올라간 것처럼. 그 말은 뭐냐? 그 올라가는 정가부는 민주당, 야당, 범야권 지지층들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고, 저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훨씬 크다. 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라고 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우리 심리하고 되는 거죠. 큰 기대를 안고 윤석열 찍어줬던 사람이 많았을 거잖아요. 윤석열이 저럴 줄 알았는데 찍어준 대구 경북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민주당을 찍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선거에 가기가 싫다. 아예 뭐 그런 말 나오는 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국이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대구 경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절충안으로. 내 가서 막 연고 때문에 1번을 찍어주지만 지역 국회의원은 정당 지지는 그냥 조국 혁신당 찍어줄게. 이런 중간층이 나올 정도예요, 지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가장 큰 이제 지역구인 서울과 경기의 전통적인 그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상처를 줬을 것이다. 자, 그래서 투표율은 올라갔지만 저 올라간 투표율은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 효과를 줬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심판 분위기가, 소위 말하는 심판 분위기가 커졌기 때문에 그걸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야당 지지층에 중도층이 그렇게 쏠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 이상 상승이 됐다. 만약 전체 투표율이 70%가 넘게 된다면은 실제 정가부는 66.2%에서 약 4, 5% 느는 게 아니라 야당 지지라는 면에서, 민주당 지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퍼센티지가 얹어줘야 된다. 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강남에 있는 몇몇 지역구들, 그리고 송파, 뭐 용산하고 동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가 경합지역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여태까지 이 동네에서는 찍어봐서 되지도 않는 거, 이런 세력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돼 있고,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찍어줬던 사람들이 나 정말 미치겠네, 이번에는 투표를 못하겠다, 민주당을 찍을 수도 없고, 이렇게 돼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거기를 경합지역으로 리스트에 올려놓고 마지막까지 가서 하는 겁니다. 투표를 올려달라고, 투표 많이 해달라고. 예.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자, 지금 대구 경북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같은 데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지층이 상당히 강고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국 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그 말은 중도층이나 여기는 아예 돌아선 사람도 많다.
저쪽 배를 타고 있다 이쪽 배로 옮겨 타는 사람들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게는 지난번에 3석밖에 못 얻었지만 민주당 스스로도 5곳 이상에서 경합 우세도 아니고 그냥 우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마음이 다른 겁니다. 부산과 부울경에 있는 사람들, 얘들 정말 엑스포도 그렇고 정말 환장하겠네. 예. 그래서 아예 갈아타는 분위기가 있고. 그러면서 투표율이 상승했고. 그러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영역이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고. 그거 갖고 맞잖아요. 그렇지만 대구 경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절충안으로 1번 찍고 지역구는 저쪽은 9번 찍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아예 안 하거나. 자, 그런 대구 경북의 그런 추세는 서울의 강남이나 송파, 서초에 있는 그 전통적인 강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상당히 일치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부산이나 부울경과는 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곳 지역들이 경합지역으로 등장한다.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가, 송파구 이런 데가. 즉 그 말은 민주당 수사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옛날에 왔다 갔다 했던 용산이나 나경원이 있는 거기가 어디죠? 동작 어린가요?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가 이긴다고 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서울에서 8석이 지난번처럼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경기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안철수나 거기 왜냐하면 성남 거기는 또 강남하고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약간. 그럼 거기에 있는 김은혜나 안철수도 그 애들의 지지층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서울의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벌써 잃는 의석수가 몇 개예요. 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 투표율이 상승될 것인데 지난번에 66.2%였고 이번에 이미 이제 사전투표에서 5%. 근데 사전투표는 이제 그냥도 편리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예요. 자, 그래서 사전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투표에서도 5% 이상 더 는다라고 장담하기 사실은 어려워요. 그죠? 뭐 최악의 경우에는 5% 는 만큼 본투표에서 5%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거기서 다시 조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선거판의 분위기를 달궜다. 선거판의 어떤 경쟁 구도를 요점을, 쟁점을 명확히 했다는 부분 때문에 저는 투표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5% 이미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1% 이상은 된다. 거기가 출발점이라고 보고 그 위로 얼마나 올라가느냐 저는 그 게임이라고 봐요. 자, 그렇지만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기권할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돌아서거나 부산 같은 경우는 돌아서거나. 하지만 서울이나 경북, 대구 같은 경우는 기권일 가능성이 많다. 투표장에 가고 싶지가 않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냥.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합 지역이 민주당 당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석이 아니라 그 하한선이 어딜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국제 부분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어떤 데서 유사한 걸 발견을 하냐면은 미국이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아랍계 이민들이 이 세력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 미시간주 이런 데서 그 아랍계 사람들이 주로 이민자들은 대부분 다 그래 민주당을 지지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들이 돌아선다고 해요. 그런데 경합 지역에서는 그들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몇십만 명이다. 그런데 바이든을 찍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 전체 죄송합니다. 미시간주 전체에서 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선거인단 수를 다 뺏기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규모거든요. 선거 패배로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랍계 이민들이 그러면 트럼프를 찍어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이든도 마음에 안 들고 트럼프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기권이에요. 지금 대구 경북과 서울 강남권에서는 그런 세력,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걸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들을 경합지역으로 올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부산이나 울산에서는 아예 차를 바꿔 탄다.
이런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백석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예. 지역구도 1억. 지난번에 103석이었어요. 예. 지역구도 더 이럴 가능성이 높아져. 부산만 하더라도 이미 백석 밑이에요. 비례대표 정당 지지는 같다 하더라도. 근데 정당 지지도 보면은 60 몇 퍼센트대 30%밖에 안 돼요. 국민의힘은 줄었고 범야권은 늘었어요. 2배 가까이. 그럼 거기서도 표를 또 잃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백석 이하는 당연하다. 어디까지 내려가는가가 문제다. 자, 그렇게 되면은 관건이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의 긴급 기자회견 지난 일요일 날 어제 한 그거는 뭐냐? 자기들만이라도 살겠다. 네. 그것이 반로의 주안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200석을 막아달라고 포장을 씌운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포장을 한 거다. 예, 가까스로. 그렇지만 알맹이는 자기들이 살려고 한 것이다. 개개인들이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